자, 월요일 아침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는 찬란할까요? 심란할까요? 찬란한 경제. 오늘부터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주말 내내 그리고 그 전부터도 그 이른바 이 잭슨홀 미팅이 경제계엔 큰 뉴스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발언이 나왔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기존의 입장을 그냥 되풀이하는데 그치고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완화적인 기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기조 연설에서 물가 상승률이 2% 그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수준에서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심지어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예.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작년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미국 경제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금리 수준이 높게 이어질 것이라는 수준의 발언보다는 강도가 약했습니다. 예. 근데 작년 8월에는 이런 강한 발언 이후에 9월 FOMC 회의에서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국제 금융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줬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예상보다 그렇게 강경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 이후에 금요일에 지난 현지 시간으로요.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그 3대 지수 모두 0.7% 내외 그다음 나스닥 지수 같은 거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에서 예측 가능하느냐, 미리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아마 이런 것들이 금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이게 어찌 보면 좀 모호하잖아요, 발언이. 예. 이건 뭐랄까요, 사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런 판을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상당히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필요시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 네. 하고 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뭐 데이터를 보고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이런 등 이게 모호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리겠다는 건지 내리겠다는 건지 모르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언론에서는 심지어 그 원래 매파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자고 그렇죠. 주장하는 예. 사람들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비둘기파라고 하면 경기 침체를 우려하니까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지 말고 심지어 인하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제롬 파월이 이제 모호한 발언을 하니까 매파와 비둘기파를 합쳐서 매둘기가 아니냐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들기. 예, 네.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모호한 발언을 한 이유는 지금 물가가 미국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까지 빠르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2% 물가 안정 목표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반면에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의 기준인 실업률 4% 보다는 7월 실업률이 3.5%로 낮거든요. 그래서 미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고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물가 안정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신을 갖다가 코너에 몰기 싫은 거죠. 여기서 뭐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 예, 이제 예.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시장에 기대를 하니까 코너에 몰기 싫어서 금리 인상 가능성 여지를 남겨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시그널 때문에 미국의 그 선물 시장, CME 페드와치죠.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예측 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늦춰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파월이 그러니까 자기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든 거예요. 그렇죠. 신경진님이 이야 지난번에 교수님 오셨을 때 재밌었는데 이제 고정이신가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강지민님은 교수님 목소리 푸근하니 잘 들립니다. 굿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곤유배의 이강인 경제 슛돌이 우리 석병훈 교수와 함께 계속 경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잭슨홀 미팅 앞서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를 했었죠. 3.5%. 그러니까 5번째 동결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5번째 동결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5번째 동결이 됐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3%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기준금리 연 3.5% 수준이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이라서 현 수준만 유지해도 물가는 하락을 한다라는 예. 것이 데이터로 확인이 됐고요. 네. 반면에 중국의 최근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한국의 하반기 경기 반등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에는요.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지지만 한국의 경기 침체 위험성이 더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니까 미국과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렇지만 사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한미 금리 차라기보다는요. 중국의 지금 부동산 위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져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위험자산인 주식을 처분하고 나가서 그런 이유로 상승한 거기 때문에 한미 금리 차라기보다는 이런 이유라서 굳이 금리 차 때문에 원달러 환율 때문에 이자율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 이런 판단하에 동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상저하고 얘기했었는데 예. 그 하반기가 좋아지려면 중국이 어느 정도는 버텨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 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가계대출일 텐데 예. 그 금리가 높은데도 가계대출이 는다 그래요. 예.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예,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지난 2년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상당히 빠르게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분기에 올해 3분기 만에 가계 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가폭도 이 가계 신용이라고 하죠. 판매 신용과 가계 대출을 합친 가계 빚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9조 5천억 원의 증가를 함으로써 증가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말 대비 무려 14조 1천억 원이나 늘어서 사상 최대 규모인 1,031.2조 원에 달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은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였는데 왜 이렇게 고금리 상황 하에서도 가계대출이 늘어날까요? 특히 주담대 위주로. 그것은 결국은 우리 그 소비자분들이 주택 가격이 향후 되게 빠르게 상승을 해서 지금 고금리에서 이자 비용을 물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가면 집을 팔았을 때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남는다. 그렇죠. 예. 예. 그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그 선행 연구에 따르면요. 집값을 결정하는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 대출 규제 정도죠. 얼마나 대출을 받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계들이 예측하는 향후 주택 가격 전망. 세 번째는 금리 수준.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 신규 주택 공급이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얼마나 빠르게 신축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 이것이 주로 결정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현재 이 기준금리가 높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가지 요인에서 향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뭐 전세보증금 역전세난을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DSR 규제를 예외 적용을 해줌으로써 대출을 받기가 더 쉬워졌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가격 전망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저는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 소비자 동향지수를 제가 주로 보는데 이게 100보다 높게 되면 1년 뒤에 지금보다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한 가구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반대 가구보다. 그런데 이게 지금 8월 달에 107이었고요. 작년 11월 이후 9개월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택가격 전망이 낙관적으로 바뀌어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면 집값이 상승하다가 둔화되거든요. 상승세가.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다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강해서 수도권이 지금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데 집값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3가지 이유로 지금 소비자들이 집값이 빠르게 상승할 거로 예상해서 집을 가계대출을 이용해서 늘려서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집값이 앞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산다. 그렇죠. 예. 금리가 높더라도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될 것 같군요. 자, 그러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보죠. 그 금리 인하를 생각했다면 조심해야 한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뭐 영끌이니 뭐 이러면서 젊은 분들이 빚을 내서 뭐 투자도 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고성 멘트인데 한국은행 수장이 이런 작심 발언을 했다. 이것도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창용 총재도 지금 기본적으로 집값이 바닥이고 앞으로 이 금리는 3.5%에서 더 이상 한국은행이 안 올릴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소위 말하는 영끌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있는 대로 땡겨서 집을 사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이런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 전년 대비 상승률이 올해 3.5%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수정 경제 전망에서 내년에도 무려 2.4%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2%가 물가 안정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는 3.5%, 내년에 물가 상승률 전망이 2.4%라는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기준금리는 3%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너무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지 말아라, 주의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빚내서 뭐 하는 거 열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죠. 예. 자, 끝으로 물가 소식을 좀 살펴보죠. 이게 추석 연휴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음 달이면 다시 3%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요. 뭐 대목 앞두고 서민들 많이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분석이 나오는 이유들을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은 숫자를 쫙 얘기해 주시지만 이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로 6월달, 7월달 안정세였는데 다시 3%로 넘어갈 것이다. 9월달하고 뭐 9월달하고 8월달에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인데요. 한 달 전만 해도 1,5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최근에는 1,700원대가 돼서 그렇죠. 지금 주유소 가기가 겁이 나는 상황이고요. 네네. 경유 가격도 마찬가지로 1,400원 내외에서 1,6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만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약 1%포인트 정도 높일 요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국제 유가가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 같은 경우 지난 6월에 배럴당 70달러대 중반에서 7월 달에 빠르게 오르면서 최근 80달러대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국제유가 상승이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말인즉슨 9월에도 역시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 기름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이게 맞네요. 예,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에 집중호우로 농작물 그다음에 가축도 폐사를 하는 피해를 입었거든요. 거기다 추석의 계절적 요인으로 이전 농축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킬 요인이 돼서 기재부 전망에 의하면 10월 달부터나 농축 수산물 가격이 안정이 돼서 다시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물가 상승의 주요 영향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국제 원유가가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뭐 2, 3주 시차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8월 둘째 주까지 국제 유가가 7월 셋째 주 대비 배럴당 9달러가량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8월 중순 이후로는 국제 유가가 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문제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2에서 3주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8월 중순이 지나서 꺾였으니까 이게 사실은 뭐 9월 중순 이후에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최근에 둔화된 이유는 중국이 부동산 위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돼서 중국으로부터 원유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예측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석유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석유 제품 재고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금 석유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란하고 화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서요. 세계 4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이란의 석유 증산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 협의체죠. 예, 감산 거기는 지속적으로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그렇죠. 하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미국과 이란이 증산을 하는 거 어느 쪽의 힘이 더 세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8월 중순 이후로는 하락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9월 중순부터는 좀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추석 전쯤에는 조금 기름값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김동준님이 어제 신문 오피니언란에서 교수님 글 읽었었는데 반갑습니다라는 메시지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란한 경제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원님.